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게 되면 다음 수순은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립니다.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되면서 정치권은 상당히 술렁이는 상황인데요. 실제 현재 국회는 5개 정당 체제이기 때문에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25%짜리 대통령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수많은 개혁 이슈를 어떻게 다 힘있게 밀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야권 통합을 가장 먼저 제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국회 제1당이 되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들께도 새해 덕담 한 말씀 하시죠. 네, 새해는 좀 충격적인 사건 없이 좀 평안하게 1년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정권을 바꾸어서 삶을 바꾸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없고 정치가 삶을 바꾸는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정치가.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현안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현안 위주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그 손학규 전 대표,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하고 동반 탈당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 가장 코미디 같은 기사입니다. 코미디 같은 기사다. 네. 어제도 제가 의원들 다 각각 전화를 해봤더니 네. 내가 짐 싸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뭔 짐을 싸요? 다들 이렇게 물어보던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근거 없는 그냥 과장 보도입니다. 네. 그러면 손학규 대표 탈당을 하더라도 혼자 국민의당으로 간다 이 얘기인가요? 이미 탈당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가지 네. 뭐 지금 있는 민주당 어쨌든 의원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네.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적어도 우상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자는 이찬열 의원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못을 받겠습니다. 이찬열 의원이 마지막이다. 네. 그 이상은 없다. 없습니다. 확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확언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개헌 관련해서 어제 당내 보고서가 하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 후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당이 이래도 되느냐. 어제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어제 뭐 그게 이제 보도가 돼서 이렇게 뭔가 하고 저도 저 의원회관 가서 제 방 가서 이렇게 뒤척거려 보더니 뭐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친전 봉투가. 친전 봉투가. 예. 뜯어보니까 이제 연구원에서 온 건데. 네. 그 내용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네. 내용 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지라는 지적은 할 수 있을 텐데 네. 특정 후보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요. 어쨌든 연구원에서 만들기에는 조금 수준이 그렇게 뛰어난 수준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별로 도움 안 되는 문건을 이렇게 길게 만들었지.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특정 후보를 위한 문건이라고 하는 지적은 제가 약간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문건은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데 결국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안 되는 문건을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건데 이런 뭐 일종의 쓸데없는 문건을 당의 싱크탱크가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아니 월급 받고 뭔가 일은 해야 되니까 이제 일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개헌 관련된 전략 문건이라고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체로 보면 뭐 특히 원내대표인 제가 볼 땐 크게 참고할 가치가 있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당 차원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리지 못하도록 아마 주의를 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연구원 혼자 그냥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보시는 제가 거예요? 볼 때는 혼자 만들었다고 하긴 그렇고 뭐 네. 의논을 했겠죠. 이런 주제를 한번 써보겠다는 거를 내부에서 의논 안 하고 만들 리는 없으니까. 네. 근데 경위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네. 이 과정을 좀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죠 지도부가. 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친전 봉투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제 박원순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렇게 두 분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이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분들은 그냥 이메일로만 받았다고 하셔서. 그렇죠. 네, 박 시장님은 스팸 처리했대요. 뭔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잘하셨네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신 건가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민중체연구원에서 이런 형태의 전략 문건을 대선 후보들에게 다 보내는 건 옳잖아요. 예, 당 지도부에게 보내야지.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당의 공식 기구에게 보내야지. 네. 대선 후보라고 하는 건 공식 기구가 아닙니다. 현재 네. 등록되지도 않고.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 못하도록 우리가 좀 한번 정리 좀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논란만 키우고 있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특히 여의도 정치 안에서는 개헌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물론 이제 아니, 광화문 개헌은 해야죠. 네.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지. 네. 개헌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개를 섞어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개헌을. 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개헌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웃긴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럼 정치적인 일정을 항상 그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네. 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이제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네. 다만 대선 전에 개헌이 되려면 상당히 밀도 있는 논의와 합의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또박또박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렇군요. 대선 전에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선 전에 개헌이 될 가능성은 대선 전에 개헌의 가능성이 없어서 지금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개헌을 진정성 있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진정성은 알지만 네.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는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가령 2월 말에 헌재가 판결이 난다고 치면 네. 4월 말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언제 국민투표해요? 개헌 국민투표를. 불가능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불가능하다. 근데 이 불가능한 논의를 계속 키우는 것은 어쩌면 아니 논의는 해야죠. 지금부터 해야지. 논의를 그렇다고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월 1일부터 개헌특위 열어서 시작을 해서 네. 네? 논의를 계속 해야죠. 네. 그 무한정 논의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전략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만 저는 개헌에 관심 있는 분들을 다 만나봤잖아요. 네. 아이고 이런 정도의 논의 차이로는 1개월 안에 200명 모으기는 어렵겠다. 이런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뭐 개헌 논의를 막아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개헌은 논의를 좀 높여서 합의 수준을 좀 높여놔야 돼요. 계속.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어쨌든 6개월 정도의 특위 기간을 드렸으니까 네. 그 안에 합의가 좀 이루어지면 서두르고 네. 봐야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18세 선거 연령 인하. 이 OECD 국가 중에 19살 이상으로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께서 제일 문제를 세게 제기를 하고 네네. 계시는데요. 이 문제 18세 선거 연령 인하 문제 이것을 대선 전에 정치권 안에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얘기해 봐야죠, 뭐.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각 당이 화두들을 꺼내놓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화두를 저도 이제 꺼내서 네. 그러니까 그 5개 정당이 전부 논의를 좀 모아가야 될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되는 지점들이 좀 있어서 제기하신 거죠? 아니요, 일단 우리 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저희 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원래 항상 각 당이 먼저 화두를 꺼내놓고 네. 그다음에 접점을 찾는 거니까요. 네. 그 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세요? 역시 촛불 민심 때문. 아니 이게 세계적으로 추세? 이게 19세라는 게 네.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이게 창피한 일이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입니다. 국민에게 네. 투표권을 얼마나 더 확대해서 줄 거냐. 네, 네. 옛날에는 여성에게 안 주고 노예들 흑인들에게 안 주고 뭐 소수자들 안 주고 이주자들 안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주주의가 확대 발전되면서 결국 참정권을 계속 확대해 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계 10몇 주의 메디의 경제 부국이라고 하면서 네네. 그 우리나라 18세가 외국의 18세보다 정치 수준이 떨어진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유불리를 판단해서 참정권을 안 주는 건 민주주의 역행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세 선거 연령 인하는 촛불 민심에서 드러난 민주주의 역량이 확인됐고 네. 전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음. 오히려 우리나라가 뒤처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법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슈인 것이죠. 이건 간단해요. 그냥 네. 19를 18로 바꾸면 돼요. 글자. 숫자 하나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는 18세 선거 연령 있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가 됐는데 현재 언제 올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 등에 대한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을 해서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회에 이제 여러 증인들이 뭐 함부로 불출석하거나 위증하고 이런 거에 대한 처벌 수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임의로 불출석해서 사실상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현재는 주로 벌금형이거든요. 네. 이걸 좀 징역형으로 높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뭐 직권상정해가지고 하자. 그거는 좀 제가 봐도 네. 어차피 국조특위가 지금 더 연장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뭐 여야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직권상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좀 이 문제 놓고 여야가 좀 대화를 한 적이 없거든요. 아직은. 네. 대화도 안 하고서 바로 직권상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과도한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그 5개 정당 체제가 되기 때문에 뭐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제안도 하셨고 원내대표 간 활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좀 수일 내에 되겠습니까? 이번 주 안에 뭐 날짜가 좀 잡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런 문제는 원래 수석 부대표 간에 먼저 좀 회동을 해서 네. 물밑에서 이런저런 논의들을 좀 먼저 해야 됩니다. 또 네. 정책의장단 라인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정책의장단 라인이 가동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속이 잡혔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서 먼저 물밑에서 대화들을 이런저런 주제들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네. 그 속에서 합의 정도가 높은 법안부터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좋죠. 그래서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얼굴 붉히고 싸우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단 실무적인 라인에서 먼저 협의를 시작하는 게 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 7개월간 그렇게 해와서 성과가 있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앞서 이 어차피 국조특위 연장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어진 국정조사 특위 물론 뭐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도 상당히 있고 그것이 이제 특검과 연계돼서 조사가 이어지는 이런 성과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진했다. 왜냐하면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없는 뭐 헌재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뭐 이런 비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장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국조특위 위원들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당은 원래 연장을 주장했는데 네.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좀 안 된 거죠. 네. 29일 날 지난 연말에 의결을 했어야 돼요. 연장안을. 네. 예, 그게 국회 본회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5일 전에는 국회 본회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말 12월 29일 날 본회의에서 연장안을 두들겼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합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연장안을 얘기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난 12월 29일 날 의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은 이제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새누리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새누리당 자체가 분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분당하는 바람에 지금 국조특위 위원들 다수가 다 타당파 의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그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정치 변동이 시작되면은 국회 일정들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요. 결국에는 이 새누리당 분당 사태 때문에 국조특위 연장도 안 되고 결국 국민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도 하기 어려운 특검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국조특위 위원장 그다음에 국조특위에 있는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다 타당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새누리당하고 협의해봤자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상황이 아주 정말 웃겼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주
실제로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그 비박신당 쪽이죠. 네. 그 개혁보수신당 그쪽 의원들도 연장에 대해서 김성태 위원장도 부정적이었어요. 김성태 잘안 됐죠. 위원장이 부정적인 이유는 탈당이 먼저 급하다고 새로운 당을 세우는 게 그거는 뭐 급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드릴 그런다고.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따로 물어보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내일 2차 변론기를 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네. 대로 박 대통령은 계속 불출석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1월 1일 기자간담회는 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어제도 비판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요. 계속 이런 네. 식으로 나오면 헌법재판소가 뭐 본인에게 불리할 텐데 왜 이런 전략을 쓸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 저는 그 정말 이렇게 딱 보면서 아 박근혜 대통령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정말 실망했는데요. 그래서 그 검찰에 출두한다고 그러다가 안 하고 또 그 헌법재판소 가서 정정당당하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변론을 하지도 않고 기자들 만나서 갑자기 15분 전에 얘기해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도망가고 이런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그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유수한 언론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저런 모습에서는 이 대통령커녕 정말 저 사람은 뭘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너무 좀 민망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제1당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앞서 새누리당 때문에 새누리당 반대에 부딪혀서 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지난해 여소야대 국면도 만들어 드린 건데요. 계속 그 여당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렇게 더 이상 핑계대긴 굉장히 어려운 구도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전체 정치권에서 제일 큰 당이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예? 이게 이제 일반 국민은 그렇게 말도 되지만 네. 예? 적어도 정치부 지식을 오래 하신 장윤선 선생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네. 예? 모든 게 여야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조건 여당 때문에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세월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수치에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합니다. 탄핵도 하고 하는데 네.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건 법안 처리가 안 돼요. 법안이. 네. 법안은 여야 합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 예. 다만 또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정치관계법은 그냥 합의 처리해왔던 오랜 관행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핵심은 네. 이제 설득의 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정치권의 제일 큰 당이기 때문에 맏형 정치. 그래서 상대를 설득하고 견인해내고 뭐 이런 전략적 포인트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 해왔다고 그 자평하시는 거죠. 잘하고 있다. 예? 내가 제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어쨌든 지금까지 120석 가지고 네. 네? 나머지 180명을 설득해 온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네. 일당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당이 5개로 찢어져서 일당인 것이지 숫자로 보면 12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 2월 국회를 특히 2월 국회를 개혁 입법 국회로 만들겠다는 아젠다 세팅을 이제 저희가 먼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12월부터. 그래서 예. 지금 개혁 입법 추진단도 만들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지금 점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물밑에서 쭉 작업들을 하고 대화들을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한 1개월 정도 걸리고요. 네. 2월 국회에서부터는 좀 성과를 하나도 내겠습니다. 네. 다른 당을 잘 설득해서. 그렇군요. 잘 설득해서 협치와 네. 연합 정치로 네. 상당한 국회 개혁 입법 국회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야권 통합 제기하셨는데요. 범인은 국민의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의당에 대해서 어제 이제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를 그 문건 때문에 개헌저지 전략보고 문건 때문에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더불어민주당 그 부대변인들이 잇따라 두 차례 그 국민의당을 공격하는 또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야권 통합이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에 야권 통합할 적에도요. 네. 겉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소총도 쏘고 그러지만 또 물밑에서는 또 대화가 오가고 그런 것이죠. 국민의당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야권 통합하자
주장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 원래 부탁드릴게요. 같은 당이었으니까요. 뿌리가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저는 2012년도에는 빅테트 원자였는데 네.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어서 진보 정당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실제로 비박신당과 새누리당은 저는 역시 이 범여권은 원래 같은 거예요. 지금 실제로 싸운 건 헤게모니 싸움인 것이지. 네. 뭐 비박신당이 개혁 보수를 표명한다고 해서 갑자기 옛날 새누리당 출신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새누리당 안에 좀 개혁적 블록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같이 뭘 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당 지지 기반이나 정책 노선의 유사성은 국민의당이 유사하고 또 원래 같은 당 하나 더 깨진 거라서 네.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는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수준의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테면 이게 대선 후보 아직은 때문에 뭐, 찢어진 거여서. 예. 아직은 뭐 별로 높진 않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약해도 네. 계속 얘기해야죠. 저는 1988년도에 감옥에서 나와서 유월항쟁 이후에 네. 야권 통합 운동하다 또 잡혀갔었거든요. 네. 예,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론자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예. 이를테면은 야권 통합을 위해서 네. 감옥까지도 다녀오셨는데요. 벌써 이제 6월 항쟁 올해 3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또다시 야권 통합을 위해서 감옥 갈 각오도 돼 있으십니까? 뭐 요즘 같으세요? 뭐 감옥까지 갈 일은 뭐 왜냐면 그때는 이제 집시법 위반으로 갔는데 네. 그때는 제야 인사로서 간 거고 네. 지금은 책임을 져야죠.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야권 통합 운동을 하겠다. 어떤 책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뭐.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들어와서 새롭게 신당을 창당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입장입니다. 죄송한데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알고 마지막 대답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반기문 관련된 TF를 만들어서 검증을 좀 해보겠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제 반기문 총장이 새로운 당을 만들면 6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다당제인 때도 있었을까 우리 역사에서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실제로 반기문 TF를 뭐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이신지요, 우선? 그래서 저도 그거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봐서 알아서요. 네. 아마 저는 직접적으로는 그 사실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아, 대표님이 모르는 가운데 TF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당이 하는 일과 원내가 하는 일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 이런 TF는 비밀리에 해야지 뭘 공개적으로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비밀리에 해야 된다. 검증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려면 원래 대선 후보 검증단은 옛날부터 비공개로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뭐 그런 거를 뭐 내놓고 한다고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싶긴 한데 왜냐하면 실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자료 수집인데요. 네. 봐가지고 뭐 별게 없으면 또 못 하거든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기문 총장의 도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그분은 훌륭한 외교관이고 우리 국가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선 투표제, 당내 경선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 여쭙지 못할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